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며느리 박수진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니, 정확히는 비수가 아니라 거울이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애써 외면했던 냉혹한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 말이다. 나는 김명자, 올해 72이다. 남편 박정수와 1973년에 결혼해서 48년을 함께 살다가 5년 전글을 먼저 보냈다. 자식은 하나, 아들 박민준.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 박수진. 손주는 없다. 수진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창밖으로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내일이 남편의 기제사다. 벌써 5번째 기제사. 매년 이맘때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남편이 떠난 뒤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혼자 해왔다. 설 차례, 추석 차례, 남편 제사. 1년에 3번씩, 5년이면 15번을 혼자서 지냈다. 처음엔 며느리도 왔었다. 아들도 함께였다. 하지만 2년 차부터였나? 수진이가 슬슬 빠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 일이 급해서요. 어머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민준이만 보내도 될까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 3년 차부터는 아들마저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 와도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얼른 가버렸다. 제사 음식은 언제나 내가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고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재를 올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전부 혼자.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자식들이 바쁜 건 알았다. 민준이는 IT 회사 팀장이고 수진이는 외국계 금융회사 과장이다. 둘 다 바쁘다. 이해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내일 제사는 저희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담담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버지 제사잖아.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다른 제사도 아니고 남편 제사인데 손주사위라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내일 출발이에요. 발리로요. 비행기 표도 이미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여행을. 내일? 네, 어머니. 사실 3개월 전에 예약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사 날짜를 얼마 전에 알려주셔서 저희도 난처했어요. 난처했다고? 제사 날짜는 정해진 거 아닌가. 남편이 돌아가신 날은 바뀌지 않는데 3개월 전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날짜 아닌가. 수진아, 여행은 다음에 가도 되잖니. 제사는? 어머니. 수진이가 내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사 문화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나요? 그냥 산 사람들이 힘들게 음식 만들어서 차려놓고 절하다가 허리만 아픈 거잖아요. 정근대적인 관습이에요. 수진아, 그게 무슨... 어머니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준이도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아 해요. 그냥 어머니 눈치 보느라 따라갔던 거예요. 지내실 거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저희는 이제 안 갈게요. 핸드폰을 꽉 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준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민준이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준아, 너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니?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엄마, 그게...
수진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고, 그리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실 텐데.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내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아버지 제사를 혼자 지내라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 너희들 아버지가 평생 뭐 하면서 사셨는지 알아? 너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엄마, 그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들의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자식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가? 알았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행 잘 다녀와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분했다. 억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 이렇게 외로운 줄. 남편과 나 그리고 아들.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수진이가 들어왔을 때도 좋았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다. 내가 못 가진 딸을 얻은 것 같아서 기뻤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특히 최근 2년 동안 나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명절 때나 생일 때만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 전화는 내가 먼저 해야 받고, 찾아가면 귀찮은 표정을 숨기지 않고, 그런데도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거실 장롱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쳐다봤다. 저기 안에는 내 평생의 재산 목록이 들어있다. 남편이 남긴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로 약 18억.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은행에 예치한 현금 약 5억. 총 23억.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 내외가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저 23억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1973년 봄 나는 23세 나이로 박정수를 만났다. 중매였다. 당시 정수는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사원이었고 나는 방직 공장 여공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 없이 만났지만 첫 만남부터 묘하게 편했다. 명자 씨, 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요.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할 겁니다. 정수의 그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결혼 후 그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다. 1975년 민준이가 태어났다. 우리의 처사들.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다. 정수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나는 민준이를 업고 부업을 했다. 옷수선, 뜨개질 닥치는 대로 일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나도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1980년대 정수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다. 우리는 작은 전세방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준이는 총명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다. 하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 돈이 물 새듯 나갔다. 엄마 미적분 과외 선생님이 시간당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럼 주 3회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악하지 않았다. 아들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켜주고 싶었다. 민준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날 정수와 나는 얼싸안고 울었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정수는 더 열심히 일했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청소일, 뭐든지 했다. 엄마, 왜 일을 하세요? 아버지 월급으로 충분하잖아요. 충분하긴. 내 학원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데 엄마가 일해서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민준이는 대학원까지 갔다. MBA였다. 학비가 또 장난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됐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민준이가 35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 상대는 박수진.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첫인상은 좋았다. 똑 부러지고 당당하고 세련됐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한다. 나는 진심으로 수진이를 환영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도왔다. 아니, 사실상 대부분을 우리가 했다. 수진이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수진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작게 할게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 결혼식인데 작게 하긴.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는 강남의 유명 웨딩홀을 예약했다. 예단, 예물, 신혼살림,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두 우리가 댔다. 총 비용이 1억 5천만 원쯤 됐던 것 같다. 정수는 회사에서 융자를 받았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줘야 우리 아들이 행복하지. 정수는 늘 그랬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결혼 후 민준이 부부는 분당에 신혼집을 얻었다. 전세 5억짜리 아파트였다. 전세금의 절반인 2억 5천은 우리가 보탰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그냥 우리 준 거야.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우리 소원이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다. 민준이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3천만 원을 보탰다. 수진이가 커리어 발전을 위해 MBA를 더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학비 2천만 원을 댔다. 그리고 2018년 정수가 은퇴를 했다. 40년 직장 생활의 끝.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런데 민준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저 집을 사고 싶어요. 집? 네. 분당 말고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출퇴근하기 편하고 나중에 투자 가치도 있고 강남은 비싸잖니. 알아요. 근데 지금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10억짜리인데 저희가 6억은 대출받을 수 있고 4억만 있으면 돼요. 4억?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퇴직금 3억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1억을 합치면 딱 4억이었다.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진짜요. 그래, 알았다. 정수는 그렇게 우리의 노후 자금 4억을 아들에게 줬다. 나는 반대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다. 아들이 집을 사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직 이 아파트가 있잖아. 정수가 말한 이 아파트는 우리가 1995년에 산 강남 아파트였다. 당시 3억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8억이었다. 정수의 생각은 이랬다.
나중에 우리가 이 아파트를 팔면 되고 그때까지는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다. 2019년 여름 정수가 쓰러졌다.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다. 항암 치료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6개월 만에 정수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민준이가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민준이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아하셨어. 너무 슬퍼하지 마. 수진이도 곁에서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금 위안이 됐다. 하지만 장례를 치른 후 현실은 냉혹했다. 정수가 떠난 뒤 내게 남은 건 18억짜리 아파트와 정수의 보험금 2억, 그리고 퇴직금 잔액 1억. 총 21억의 자산. 하지만 현금은 고작 3억뿐이었다. 나는 혼자가 됐다. 70의 나이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됐다. 정수가 떠난 첫 해는 정말 힘들었다.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정수 것까지 밥을 차렸다가 멍하니 상을 보곤 했다. 저녁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여보 왔어? 하고 나갔다가 아무도 없는 빈 현관을 보며 주저앉기도 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처음 몇 달간은 자주 들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밥은 드세요? 응 먹어. 걱정하지 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올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다 명절과 생일 때만 오게 됐다. 나는 이해하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걸, 자기들 생활도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수진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 주. 민준아, 이번 주말은 어때?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이에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그렇게 다음 주는 계속 미뤄졌다. 명절은 더 심했다. 2020년 설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해였다. 엄마, 올해 설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낼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조심해라. 나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절을 했다. 정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여보 미안해요. 제가 혼자 설을 차렸어요. 민준이가 못 온대요. 코로나는 좋은 핑계거리였다. 그의 추석도 그 다음의 설도 민준이 내외는 코로나를 이유로 오지 않았다. 물론 그 시기에 그들은 제주도 여행도 가고 강원도 스키장도 갔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으니까 알았다. 나는 그들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봤다. 팔로우 신청을 했지만 수진이는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박꽃님이라는 가명으로 팔로우했다. 그들은 모른다. 그 박꽃님이 시어머니라는 걸. 인스타그램 속 민준이와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유럽 여행을 다니고 명품 가방을 사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저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할까? 그러다가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얘들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쓸 수 있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야. 2021년 나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혈압이 높아지고 무릎이 아프고 당뇨 진단을 받았다.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가끔 들러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엄마,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도우미 아주머니 쓰시는 게 어때요? 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도우미를 쓰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병원에 다녔다. 혼자 약을 먹고 혼자 재활 운동을 했다. 가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민준이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민준이는 걱정하지 않았다. 전화를 하지 않는 건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가 관심이 없어서였다. 2022년 여름 내가 입원을 했다. 폭염에 탈수 증세가 와서 쓰러진 것이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줬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가 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날 민준이는 하루 동안 내 곁을 지켰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좋았다. 비록 병원 침대 위에 서지만,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 싫어.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럼 도움이라도 쓰세요. 제발. 알았어. 생각해 볼게. 퇴원 후 나는 주 3회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다. 60대 초반의 김 여사님이었다. 친절하고 일도 잘했다. 하지만 역시 내 아들만 못했다. 민준이는 내가 입원한 후 한 달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2달 후부터는 다시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또 명절에만 오게 됐다. 그리고 제사, 정수의 제사를 처음 혼자 지냈을 때의 그 쓸쓸함이란.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하고 혼자 밥을 먹었다. 눈물이 절로 흘렀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안 왔어요. 제가 혼자 지냈어요. 2023년 작년 제사 때였다. 민준이가 와는 왔는데 수진이는 안 왔다. 수진이는? 아, 회사 일이 있대요. 제사날인데. 엄마,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는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1시간 만에 갔다. 제사 음식은 손도 안 댔다. 엄마, 저희 다이어트 중이어서요. 죄송해요. 나는 그 제사 음식을 일주일 내내 혼자 먹었다. 먹다가 울고 울다가 먹고. 그리고 올해 2024년 정수의 5주기 제사를 앞두고 나는 용기를 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번 아버지 제사는 제발 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혼자 준비하기 힘들어서 그래. 같이 준비하자. 엄마, 엄마가 부탁할게. 엄마 소원이야. 제발. 그렇게 해서 받은 대답이 아까 그 전화였다.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지내실 거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날 밤 나는 정말로 오랫동안 생각했다. 소파에 앉아서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로. 나는 대체 뭐지? 나는 누구인가? 김명자, 72, 박정수의 아내였던 사람, 박민준의 어머니, 박수진의 시어머니. 그게 다였다.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다. 내 꿈은, 내 행복은, 내 인생은 어디 갔을까? 23세 결혼해서 72까지 49년. 그중 25년은 아들을 키우는데 나머지 24년은 아들을 지원하는 데 썼다. 내가 뭘 했나? 나는 뭘 원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 화가가 되고 싶었던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전부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뭘 가졌나?
18억짜리 아파트, 5억의 현금, 총 23억. 그게 다였다. 돈만 있었다. 사람은 없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민준이가 나를 사랑할까? 수진이는? 아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내 돈이다.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다. 왜 민준이가 전화할 때마다 내 건강을 물어볼까? 진짜 걱정해서? 아니다. 내가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왜 수진이가 가끔 비싼 선물을 보낼까? 효심해서? 아니다. 시어머니 기분 맞춰두면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유리하니까. 왜 그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까? 효도해서? 아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면 재산을 다 쓸까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23억짜리 유산 보관함이었다. 살아있는 금고였다. 그 깨달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제 알았으니까.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아침을 먹고 약을 챙기고 뉴스를 봤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나는 먼저 정보를 모았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유언장 작성법, 재산 상속 제외, 법적 효력. 요즘 노인네들도 인터넷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도 봤다. 독박제사 며느리, 불효자식 대처법, 재산 상속 제외 방법.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았다. 댓글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다. 저도 명절 때마다 혼자 준비해요. 애들은 먹기만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며느리 눈치만 봐요. 시어머니가 투명인간이에요. 차라리 재산 다 기부하고 싶어요. 얘들 주기 아까워서.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일주일 동안 공부한 끝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별로. 1단계 법률 상담. 나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요. 아, 유언장. 좋으시죠?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제 재산을 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요. 변호사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정리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혼자 지낸 제사들, 명절들, 병원, 그리고 마지막 전화 통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까 유류분 청구도 제한할 수 있어요.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들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의 50% 정도인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그럼 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사를 거부하고 어르신을 방치한 것. 충분히 유류분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 가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생전 증여요. 지금 당장 재산을 다른 곳에 증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상속받을 게 없죠. 그렇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어르신의 목적이 아들에게 안 주는 거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나는 고민했다. 세금이 아깝긴 했다. 하지만 민준이한테 주는 것보단 나았다. 일단 유언장부터 쓰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유언장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재산을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멈췄다.
누구한테? 민준이 말고 누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자선단체나 친척 또는 평소에 가까이 지낸 분들도 좋아요. 그날 나는 유언장 초안을 작성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나 김명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박수진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들이 나를 방치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조언했다. 어르신,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날짜, 사건, 증거들을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때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쓰듯이 유언장을 보충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날짜와 함께 2020년 설날 코로나를 핑계로 불참, 2020년 추석 코로나를 핑계로 불참 그러나 제주도 여행은 감, 2021년 이번 하루 방문 후 한 달간 연락 없음, 2022년 제사 며느리 불참, 2023년 제사 며느리 불참, 아들 일시간 방문, 2024년 10월 제사 참석 거부 및 모욕적 발언, 증거도 첨부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완벽해요, 어르신.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증을 받으면 되나요? 네, 공증을 받으시면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본은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 두시면 혹시 아드님이 찾아서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유언장은 썼는데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가 문제였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자선단체? 좋긴 한데 뭔가 아쉬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나?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며느리 수진이 말고 사촌 동생 딸 수진이다. 이름이 같아서 헷갈린다. 고모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어머, 우리 수진이. 잘 지냈니? 네. 그런데 고모, 다음 주에 서울 가는데 들러도 될까요? 고모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럼 언제든 와라. 사촌 동생 딸 수진이는 지방에 산다.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결혼은 안 했다. 40대 초반인데 미혼이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왔다. 손에 케이크 박스를 들고, 고모, 제가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예요. 맛있어요. 어머, 고마워라. 들어와,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이는 카페 이야기를 했다. 손님들 이야기, 메뉴 개발 이야기. 고모,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이 오빠는 자주 와요? 아니, 바빠서 잘 못 와. 에이, 그래도 명절 때는 오잖아요. 응. 수진이는 내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전부 다. 수진이는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고모, 섭섭하셨겠어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얘들도 바쁘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한테는 시간을 내야죠. 저는 우리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영상통화로. 너는 효녀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는 그날 하루 종일 내 곁에 있어줬다. 같이 저녁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고모, 저 다음 달에도 올게요. 고모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에이, 괜찮아. 내가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고모랑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한테 주면 어떨까? 수진이는 착하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다. 무엇보다 내 돈이 목적이 아니다. 카페도 잘 되고 있고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유언장 수혜자를 정했어요. 제 조카 딸한테 주려고요. 좋으시네요. 그럼 내용을 수정할까요? 나는 유언장에 수진이의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재산의 30%는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70%는 조카 딸 이수진에게 증여한다. 왜 30%를 기부하냐고?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해요, 어르신. 공증 날짜를 잡을까요? 네. 빨리 하고 싶어요. 유언장 공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내 신분증을 보여주고 유언장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김명자 씨, 이 유언장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김명자, 내 이름을 쓰는데 묘하게 뿌듯했다. 이게 내 인생에서 내린 첫 번째 결정 같았다. 공증이 끝나고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 유언장 사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아드님께 보여주실 거예요? 네. 보여줘야죠.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 제사 끝나고요. 나는 남편 제사를 끝까지 혼자 지낼 생각이었다. 그게 아내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준이한테 통보할 것이다. 제사 전날 나는 혼자 장을 봤다. 시장에 가서 고기, 생선, 나물을 샀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는데 숨이 찼다. 택시를 탈까 했지만 참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마지막 제사. 혼자 지내는 마지막 제사. 집에 와서 하나하나 준비했다. 물을 깎아 깍두기를 담그고 나물을 삶아 무쳤다. 동태를 손질해서 포를 뜨고 소고기를 삶아 편육을 만들었다. 예전에는 민준이가 도와줬었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묵 깎는 일을, 중학생 때는 고기 썰는 일을, 고등학생 때는 전 부치는 일을 도왔다. 엄마, 전 뒤집는 거 어려워요. 천천히 해. 급하게 뒤집으면 부서져. 네. 그때는 좋았다. 민준이가 엄마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거들던 때. 그때는 진짜 가족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민준이가 나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한 게 결혼 전까지는 아니었다. 결혼 직후에도 괜찮았다. 23년 차부터였나? 수진이의 영향이 컸다. 수진이는 똑똑한 여자다. 하지만 차갑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그에게 가족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준다.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한다. 그런 식이다. 그리고 제사는 그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제사를 지내는 대가로 뭘 받나요? 시간 낭비, 체력 소모, 스트레스. 손해만 있잖아요. 수진이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가족에게 대가를 바라나?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당연한 거였다. 그리고 민준이는 수진이의 논리에 설득됐다.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혼자 하니까 오래 걸렸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그래도 했다. 제사 당일 저녁 6시 나는 상을 차렸다. 밥, 국, 전, 나물, 포, 과일. 전통 제사상이었다. 상 앞에 남편 사진을 놓았다.
웃고 있는 정수. 6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다. 여보, 제사상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나는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눈물이 났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안 왔어요. 며느리도 안 왔어요. 여행 간대요. 발리로. 흐느끼며 절을 했다. 여보, 나 혼자 지냈어요. 5년 동안 계속 혼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8시가 넘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먹었다. 혼자. 텔레비전도 안 틀었다. 그냥 조용히 음식을 먹었다. 밥 한 술, 나물 한 젓가락, 전 한 조각.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제사 잘 지내셨어요? 응. 죄송해요, 엄마. 내년에는 꼭 갈게요. 그래.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저 이제 비행기 타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내년에는 꼭, 내년에는 내가 못 올 걸.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 꼭 와야 해.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오후 2시, 민준이와 수진이가 함께 왔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차부터 마시고. 나는 커피를 내왔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민준이 부부도 마주 앉았다. 엄마,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거 읽어봐. 민준이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수진이도 옆에서 함께 봤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다. 그러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유언장이야. 유언장은 왜 갑자기?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엄마 재산은 너희한테 안 간다.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5년이야, 민준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 그동안 넌 엄마한테 뭘 해줬어? 명절에 얼굴이나 비쳤니? 제사에 와서 절이나 했니? 엄마, 저도 바빴어요. 회사 일도 있고. 바빴어? 그럼 유럽 여행은 어떻게 갔어? 제주도는? 강원도 스키장은?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수진이를 봤다. 수진 씨, 네 어머니. 당신은 이 집 며느리 맞아?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에 한 번도 안 온 게 정상이야? 어머니, 저는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지내냐고 했지? 지내실 거면 혼자 하라고 했지?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 실수를. 말 실수? 그게 말 실수로 나올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는 필요 없어. 어차피 진심 아니잖아. 어머니,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 민준이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금.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 4억이야. 4억? 우리 노후 자금 전부를 너희한테 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해줬어? 아버지 제사 한 번 제대로 안 지냈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 죄송한 거야? 아니면 유산 못 받아서 죄송한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잖아. 그래야 18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나는 유 원장을 가리켰다.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 엄마 재산은 전부 다른 데로 갈 거야. 엄마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준 사람한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민준이는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면 뭐해? 엄마를 엄마로 안 대하는데.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제사도 갈게요. 명절도 갈게요. 어머니, 제발. 수진이가 애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봤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저 유산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었다. 필요 없어. 이제 와서 잘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어머니. 그리고 이 유원장은 이미 공증을 받았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재산을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너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엄마, 제발, 이제 가봐. 엄마는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엄마, 가. 나는 소리쳤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민준이 부부는 할 말을 잃고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지만 나는 외면했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빴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뭐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필요 없어. 엄마,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매주 갈게요. 아니, 매일이라도 갈게요. 지금 와서 잘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잖아. 엄마, 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못됐던 거 알아요. 앞으로 정말. 민준아. 네, 엄마. 너 지금 진짜로 후회해?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후회해? 엄마.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가 말을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뭐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다. 우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지금 울고 있어? 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울어? 어머니한테 못됐던 게 후회돼서요. 거짓말. 어머니, 당신 지금 돈 때문에 우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난했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을 거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부터 전화는 더 심해졌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아침, 점심, 저녁, 밤 끊임없이 왔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세요? 제가 반찬 해드릴까요? 엄마,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엄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오늘 산책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가식적인 친절이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준이가 직접 찾아왔다. 손에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과일 사왔어요.
드세요.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너 요즘 왜 이래?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 엄마, 저 진심이에요. 정말로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 유 원장 때문이잖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유 원장 바꿔준다고 하면 안 올 거잖아. 민준이가 말을 못했다. 가봐. 엄마는 너 같은 위선자 보기 싫어. 엄마, 가. 민준이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저희가 같이 살까요? 뭐, 저희 집이 넓잖아요. 어머니 방 하나 드릴게요. 같이 사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왜?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네, 걱정돼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아니면 엄마가 유언장을 또 바꿀까봐 감시하려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목소리 듣고 있으면 다 티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 공세가 한 달쯤 계속됐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그냥 웃겼다. 저 사람들 정말 절박하구나. 23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얼마나 아플까. 그 돈으로 강남에 더 큰 집을 사려고 했을까? 수입차를 바꾸려고 했을까? 해외여행을 더 다니려고 했을까? 이제 다 물거품이 됐다. 나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번호를 차단했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다. 나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정수도 바빠서 나도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내가 가야지. 나는 여행사에 가서 유럽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주 코스. 비용은 500만 원. 어머님, 혼자 가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체력이. 괜찮아요. 제가 아직 팔팔해요. 직원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여행은 정말 좋았다. 에펠탑을 보고 베르사유 궁전을 걸었다. 로마에서 젤라또를 먹고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봤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셀카도 찍었다. 혼자서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수야, 내가 유럽 왔어. 우리 같이 오고 싶었는데. 미안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취미생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김 선생님, 그림 실력이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처음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잘 그리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친구도 사귀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박 여사님, 최 여사님. 우리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곤 했다. 김 선생님, 자식들은 잘 있어요? 아, 네, 바빠서 잘 못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죠. 맞아요. 우리는 웃었다. 진심으로. 3달쯤 지났을까. 조카딸 수진이가 또 찾아왔다. 고모, 오랜만이에요. 어머, 우리 수진이. 어서 와. 수진이는 또 케이크를 들고 왔다. 이번엔 초콜릿 케이크였다. 고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색이 좋으신데요? 응, 엄청 좋아. 여행도 다녀오고, 그림도 배우고. 우와, 그림요? 보여주세요. 나는 수진이에게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다.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들. 고모, 진짜 예쁘다. 고모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계속하세요.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다. 수진이의 카페 이야기, 내 여행 이야기, 그림 수업 이야기. 고모,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다행이다. 고모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수진이가 돌아간 후 나는 생각했다.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구나. 수진이는 진심으로 나를 챙겼다. 유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좋아해서, 나를 가족으로 여겨서, 그리고 그게 가족이지.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다. 진심으로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6개월이 지났다. 민준이와 수진이의 전화는 계속됐다.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9시 또 전화가 왔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나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다. 뭐야? 어머니, 받아주셨네요. 할 말만 해.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유언장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어머니, 저희가 뭘 해야 어머니 마음이 풀리세요?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네. 지난 5년을 되돌릴 수 있냐고. 내가 혼자 지낸 제사들, 혼자 보낸 명절들, 혼자 아팠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어? 어머니, 못하잖아. 그럼 소용없어. 어머니, 그래도. 수진 씨, 네, 어머니. 당신 지금 나한테 잘하는 거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거짓말. 당신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난했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나, 거짓말이잖아. 어머니, 이제 그만 전화해. 나 피곤해. 어머니,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집 앞에 와서 기다렸다.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달려왔다. 엄마, 뭐야? 엄마,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그만 가. 엄마, 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사도 앞으로 매년 갈게요. 명절도 갈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필요 없어. 엄마,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 치워. 엄마, 제발이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 지난 5년간 너 나한테 아들 노릇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 너는 이미 아들 자격을 잃었어.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날 사랑해서? 아니잖아. 돈 때문이잖아.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너 지금 눈앞에 18억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진짜 날 사랑해서? 그럼 왜 5년 동안은 안 왔어? 왜 5년 동안은 전화 한 통 안 했어?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다. 가. 이제 그만 귀찮게 해. 엄마. 가. 나는 민준이를 밀쳤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준이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1년이 지났다. 2025년 가을.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아니, 원래의 나를 찾았다. 그림 실력도 늘었다. 작은 전시회에도 참가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전시회였다.
김명자 작가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나는 김명자 작가로 불렸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 친구들도 많아졌다. 박 여사님, 최 여사님 말고도 이 여사님, 정 여사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여행을 다녔다. 국내 여행, 부산, 경주, 전주. 김 선생님,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조카 딸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다. 가끔은 내가 대구로 내려가기도 했다. 수진이의 카페는 잘 되고 있었다. 고모, 신메뉴 나왔어요. 맛 좀 봐주세요. 어머, 맛있다? 그죠? 고모 입맛은 정확해요. 수진이와 있으면 편했다.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하게 날 대해줬다. 고모, 건강은 어때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응, 잘 먹어. 걱정하지 마. 무릎은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나아졌어. 요즘 운동도 하거든. 다행이다. 고모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반면에 민준이와 수진이는 전화는 여전히 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어왔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만나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가 없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다. 민준이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김명자 여사님, 저는 박민준 씨의 변호사입니다.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이요? 네, 박민준 씨는 어머님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문제? 무슨 문제?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님께서 우울증이나 치매를 앓고 계셨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멀쩡해요. 우울증도 치매도 없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증명? 병원 기록 보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알겠어요. 제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민준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인데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협박에 불과해요.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온전하시잖아요. 병원 기록도 깨끗하고 유언장 공증할 때도 공증인이 어르신 정신 상태를 확인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그냥 아드님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안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슬펐다. 민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준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엄마, 저 좀 만나주세요. 뭐야? 엄마, 제발요. 5분만요. 나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다. 민준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앉아라.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할 말만 해. 엄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수진이랑 싸워요. 매일. 엄마 유언장 때문에.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엄마한테 정말 못됐던 거 알아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인생만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민준아, 네, 엄마.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가난했어도 너 이렇게 사과했을 거야? 민준이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직하긴 했다. 엄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지난 5년을 정말로 후회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다. 민준아, 늦었어. 엄마, 너무 늦었어. 5년 동안 너는 엄마를 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제발. 그리고 솔직히 나도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어. 민준이가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가봐, 민준아. 엄마. 가. 민준이는 결국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다가 뒤돌아봤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엄마는 저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평생?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한 가지만 기억해. 용서와 유산은 별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도 재산은 안 줘. 민준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민준이가 떠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슬펐다.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는 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내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2026년 가을. 나는 74이 됐다. 건강도 괜찮고 정신도 또렷하다. 민준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 포기한 것 같다. 가끔 궁금하긴 하다. 잘 살고 있을까? 수진이랑은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림도 계속 그렸고, 여행도 다녔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카 딸 수진이는 작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고모, 다음 달에 남자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와 남자친구가 함께 왔다. 30대 후반의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진이와 준호는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다.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식사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모, 혹시 민준이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고모,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정말이요? 응, 정말. 그리고 정말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어느 날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했다. 만약 박민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나를 찾아오고 챙긴다면 재산의 10%를 그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이수진의 판단에 맡긴다.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아직은 혹시 민준이가 정말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기대는 안 했다. 2029년 봄. 나는 77이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없다. 조카 딸 수진이는 결혼했다. 준호와 나도 결혼식에 갔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수진이 어머니의 남동생이 했지만 나도 가족석에 앉았다. 고모,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우리 수진아. 행복해야 해. 네, 고모.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뻤다. 그리고 민준이는 3년 전부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엄마, 반찬 해왔어요. 고마워. 엄마, 병원 갈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무릎은 좀 어때요? 괜찮아. 민준이는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전히 유산 때문인지 진짜 효심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수진이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민준이도 가끔 온다. 돈은 여전히 수진이에게 갈 것이다. 유언장은 바꾸지 않았다. 민준이에게 10%를 줄지 말지는 수진이가 판단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내일 갈게요. 왜? 그냥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행복해. 외롭지 않아. 남편 사진을 쳐다봤다. 웃고 있는 정수.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명자야,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내 방식대로.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은 몰랐다. 돈 때문에 아들과 갈라섰지만 그 덕분에 나를 찾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권리가 아니다. 부모의 선택이다. 사랑과 존중을 주지 않는 자식에게는 재산도 주지 않는다. 그게 정답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